반갑습니다. 조회수보다 수익률을 중시하는 돈쌤 정현두입니다. 업로드가 좀 오랜만이네요. 좀 이리저리 바빴는데 그냥 뭐 그 이야기들은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번 주에는 지난주 강의한 CBDC 얘기했는데 이번 주 강의는 요즘 뭐 코인 시장 뭐 이런 것 때문에 돌아다니는 짤을 보고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이 짤인데 사실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짤인데 지금 양 한 마리가 거기 빠졌죠? 예, 구해줬다가 지금 다시 처박히는 뭐 이런 모습인데 사실 뭐 이게 뭐 코인이 잡코인이 잘못 들어갔다가 어떻게 구해주면 다시 나는다 했다가 뭐 다시 빠졌다가 뭐 이런 걸 풍자하는 뭐 짤이었는데 사실 뭐 인생이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꼭 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좀 이랬다가 저랬다가 살아 나왔다가 또 힘들어졌다가 뭐 하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세상사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세상이 좀 되게 웃기잖아요. 코로나도 참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참 특이한 세상을 살고 있고 그 이후로도 그 여파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세상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과거에도 이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준비를 좀 해봤고요.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 거시경제 관련해 가지고 오픈 채팅방 운영하고 있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참여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제 설명란에 보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뭐 사실 코로나를 봤을 때 뭐 사스나 뭐 이런 거, 메르스 같은 경우는 팬데믹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뭐 우리는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전 지구적인 뭐 현상은 아니었으니까 가장 비교 많이 되는 게 바로 스페인 독감 뭐 1918년 뭐 그때였죠.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전염병을 이겨낸 인류는 또 어떤 세상을 살았을까라고 보면 이 답이 사실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1920년대죠. 그러니까 그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터지고 1918년, 19년 그 코로나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에 이제 전쟁도 재빠르게 마무리가 됐죠. 그 다음에 세상을 이제 뭐 1919년 다음이니까 1920년 그리고 대공황이 1929년이니까 딱 10년인데 그 시절을 미국은 이제 뭐 소위 광란의 20년대라고 합니다. 이 영어 표현으로 그대로 보면은 좀 으르렁대는 20년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사람들이 좀 거리를 둬야 되고 뭐 이런 거지만 뭔가 좀 하려는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굉장히 활력 있는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사실 생각해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짤을 보듯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좀 있었잖아요. 작년. 그리고 올해도 사실 끝난 건 아니니까 골이 깊다 보니까 산도 높고 산이 높다 보니까 뭐 골이 깊은 뭐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지나서 보면 그때가 다 좋았지 뭐 그런 추억팔이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표로 봐도 그때가 얼마나 1920년대가 황금기였는지는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건 주가겠죠. 뭐 당시에 나스닥이 없었으니까 다우로 보겠습니다. 이게 다우존스의 이제 로고 표시한 거예요. 절대값을 약간 로고화 시킨 건데 이게 100년 동안 차트입니다. 그럼 1920년대는 요쯤 되겠네요. 자, 그러면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1920년대. 자, 전쟁 터지고 스페인 독감 때문에 경기 침체에 빠지고 굉장히 안 좋았다가 1920년부터 29년까지 뭐 딱 봐도 1000에서 5500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거 로그라서 그 절대값은 좀 다르긴 한데 이 정도의 사실 그 사이에 3번 정도 경기 침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보통 보면 일단 GDP 상승률이 이 3번의 평균을 까먹는 경기 침체 기간을 포함해서도 10년 동안 연평균 4.1%가 나와요. 4%가 넘는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 침체를 빼고 요럴 때는 얼마나 경기가 강했냐? 라는 걸 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주가 지수는 뭐 245% 정도. 1920년 초반부터 후반까지 봤을 때 대공황 직전까지 보면 이제 다우존스 지수를 240% 넘어가고 표면적으로 보면 로그로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거의 뭐 4배가 넘어가죠. 4배가 넘어가는 뭐 기준이 따라 다른데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경제 지표 중에 산업 생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만 그걸 보더라도
이게 산업 생산 증가율이 1921년부터 29년까지 60%가 넘어가요. 이거는 2차 세계 대전이 터지고 나서 이제 뉴딜 정책 나오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아니 뉴딜은 그거 2차 세계 대전 이후로 엄청나게 재정 정책 쓴 이후에 나왔던 그 산업 생산의 바로 다음 버전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유가 좀 커서 그렇지. 그리고 연평균 이 상승률도 1990년대 그 황금기 때의 바로 다음 정도의 높은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미국이 최고의 시절을 보냈던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 단순히 이제 그때는 뭐 약으로 집단 면역이 되진 않았겠죠. 뭐 사실 다 한 번씩 다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고 이제 또 살아남은 사람들 항체를 가지고 그렇게 집단 면역이 돼서 이제 그 전염병이 이제 사라지고, 그리고 전쟁하는 동안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게 기술 변화를 낳으면서 1920년도에 경제 호황을 낳았겠다. 뭐 이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 앨런 그리스펀이 그 자신의 책에서 1920년대를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세 가지 축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 자동차의 보급이 확산이 가장 컸고, 그리고 두 번째가 보급을 확산하려면 많이 생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생산성이 높아야 되는 거죠. 생산성이 높다는 거는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생산물을 뽑아낸다는 건데,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대량 생산, 그러니까 라인 돌린다 그러죠. 생산 라인.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생산성이 극대화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때가 아마 그 예전에 예술이라고 하면 거의 그 유럽의 귀족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 귀족들이 후원하는 화가들의 그림, 아니면 오페라, 뭐 이런 좀 귀족들의 삶이었는데, 이게 좀 기술이 얹어지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대중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첫 번째가 예전에는 뭐 연극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연극이 이제 영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영화가 되면 연극은 배우들이 직접 가서 뭔가를 해야 되고 너무 클 수도 없죠. 사람의 목소리로 하니까 한계가 있을 텐데, 영화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서 같은 시간대 다 배우들은 심지어 움직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하면서, 이 뉴미디어 그리고 라디오 같은 게 보급이 되니까 그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축,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킬러 아이템이 보급 확산, 그리고 생산성의 극대화, 그리고 뉴미디어, 뭐 라디오, 그리고 TV도 그때쯤 발명되죠. 컬러 TV는 좀 나중에 있지만, 그리고 영화 산업으로 대표되는 서비스업 증대가 1920년대의 경제 호황을 설명하는 3대 축이다 라고 앨런 그리스펀이 저서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번 팩트를 한번 볼게요. 이게 자동차라는 게, 뭐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이 지금 보면 그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냐, 한 대 팔면 애플이 남기는 게 한 20%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제조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제조업에서 20% 남긴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뭐 애플이니까 그런 건데, 자동차에서 그럼 한 20% 남기는 회사가 있을까요? 네,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페라리. 그러니까 원래 자동차는 마진이 좀 박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끼어 있는 게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 협력업체들 부품이 뭐 몇만 개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산업이 뜬다는 거는 뭐 휴대폰 뜨는 거하고 차원이 다를 정도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정도 마진을 서로 나눠 먹고 있기 때문에 각각이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건데, 아무튼 이런 킬러 아이템인 자동차가 이제 보급이 된다는 거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중산층이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게 국가적 이유도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클러스터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훨씬 많은 반도체로 많은 이익을 얻어들이지만 일자리 자체만 놓고 보면 현대자동차가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 라는 건데, 물론 이것도 전기차로 가고 하면 또 부품수가 달라지고 뭐 들어가는 게 달라지니까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당시 내연기관이 이제 그때는 이제 증기기관에서 내연기관으로 넘어오던 시기에 거기서 그 핵심 아이템인 자동차가 빠르게 확산됐다는 건데,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이 빨간색은 1890년부터 이제 그 100년간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주택 보급률이에요. 뭐 주택 보급률 그렇게 높아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빠르게 높아지는 게 자동차. 예, 마이카 시대가 열리면 요때가 마이카 시대고 1920년대죠. 요때 빠르게 올라왔다가 대공황이 터지고 좀 힘들었으니까 좀 내려오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다시 이제 붐이 일어나면서 다시금 올라가는데 재밌는 거는 1920년대 후반대의 자동차 보급률이 이미 1953년 그때쯤 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때 대부분 다 살 사람은 요때 다 샀다는 거죠. 그 정도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떴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인구 1000명당 등록된 자동차 수예요. 파란색은 미국이고요. 여기 오렌지 색깔은 해외인데 해외 주요 국가인데 비슷하네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잘 보시면 파란색은 100이고요. 이게 10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같다 뿐이지 10배라는 거죠. 10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자동차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떴고 나면 당연히 뭐 포드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때 모델 T 나오고 했을 때 그때인데 그리고 자동차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전기 보급률도 그때 20년대 초반에는 미국은 우리처럼 이렇게 막 그 모여 살기보다는 좀 넓은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기 보급률이 좀 느렸는데 20년 초반에는 한 30% 되다가 20년대 중반 허가판 넘어가면서 거의 70%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간 옛날 미드나 이런 거 보면 그 뭐 케네디 시절이나 뭐 이런 그 시절의 미드나 이런 걸 보면 그때 삶의 수준이 사실 1920년대 거의 다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중요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도 페니실린이 그때 개발됐죠. 1920년대 나왔고 그리고 말할 것도 없는 TV가 있고 라디오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인류의 삶을 바꾼 발명품 중에 상당수가 또 20년대에 나와서 그 삶의 질을 한번 끌어올렸던 시기이기도 하다는 건데, 그래서 뭐 아메리칸 스탠더드, 뭐 지금 이제 그 약간 변기 회사지만 이제 그런 단어가 많이 쓰이기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자동차가 이렇게까지 빨리 보급되고 해외를 이렇게 앞지르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 말씀드렸던 생산성의 향상인데 자동차를 빨리 만들려면 이제 이게 모델 T가 이제 그 라인에 서가지고 이제 분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10년대 그때 이제 초창기의 그 자동차 때는 차 한 대를 만드는데 14시간이 걸렸대요. 근데 모델 T로 오면서 10초당 한 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일어나겠죠. 일단은 기업의 입장에서 인건비를 들이는 것도 들여서 뽑아낼 수 있는 차량이 갑자기 많아지잖아요. 빨리 만들어내니까. 그러면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팔아도 되는 거지. 생산이 많이 되니까요.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도 늘어날 거고. 근데 그 수요를 생산성 향상으로 공급으로 받아주니까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남고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임금이 또 늘어나잖아요. 그럼 임금이 늘어나면 또 그걸로 또 수요가 또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났던 거고 그래서 소비 사이클이 한번 붐이 일어납니다. 붐이 일어나고 사실 뭐 그 미국이라고 하면 저희 와이프가 이제 음악을 약간 편승을 하는데 1920년대 재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이 예전에 1차 세계대전 전후로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 유럽을 거의 추월을 하는데 이때는 뭐 완전히 추월을 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제 문화나 이런 것들은 유럽 귀족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 미국식의 대중문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같은 거 그리고 라디오 같은 뉴미디어 지금으로 치면 뭐 유튜브 같은 거죠. 예전에는 진짜 이제 뭐 오페라나 이런 데 가가지고 진짜 라이브로 보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영화는 한번 찍어두면 그 필름만 돌리면 같이 볼 수가 있잖아요. 영화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유튜브에 맞먹는 혁명일 수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가격이 내려갈 거고 가격이 내려가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또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 스타들이 나오면 이제 엄청나게 슈퍼스타가 되고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기도 했던 뭐 그런 시기인데 이때 재밌는 거는 이제 새로운 미드가 생기면 같이 증가하는 게 광고겠죠. 그래서 지금도 그때 기록을 못 깨요.
그러니까 GDP 대비 기업들의 광고 지출 비율이 1920년대가 가장 높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뭐 종이신문 뭐 이런 거밖에 없었을 텐데 이제 라디오라든지 그리고 영화 사이사이에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때도 PPL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뉴미디어에다가 이제 광고를 실으면서 이 서비스업이 굉장히 또 그리고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제 단순히 뭐 먹고 자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 이제 여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영화 산업 같은 것들을 좀 더 자극을 하게 되면서 그 사실 뭐 산업 뭐 그리고 자동차 뭐 이런 걸 넘어서 아예 문화까지 부흥하게 되는 광란의 20년대를 미국이 맞이하게 됐다는 거고요. 뭐 사실 뭐 미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이 가장 그때 정말 패권국으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영국의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온 한 계기가 됐던 시기이기도 한 것 같은데 미국이 압도적이긴 했지만 사실 미국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은 전쟁터가 많이 돼서 파괴도 많이 됐죠. 뭐 미국은 사실 본국에서 전쟁을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러시아나 뭐 나중에 그 지금 초반에 이제 독일하고 이제 싸웠던 그 국가들이 영국이 지원을 좀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배를 째면 돈을 못 받으니까 경제 지원을 좀 하게 됩니다. 내 돈을 떼먹을까봐 벌어서 갚으라고 좀 지원을 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왔던 게 이제 마셜 플랜인데 그 전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약간 비슷한 형태가 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프랑스나 독일도 다시 한번 이제 경제 부흥이 되고 영국도 다시 살아나는데 거기서 빌려줬던 돈은 또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니까요. 또 미국이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뭐 프랑스든 독일이든 1920년대는 굉장히 좋게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만 하더라도 황금으로 만들어진 20년대라고 하고 프랑스는 조금 더 세게 표현합니다. 미친 시절들이라 그때 진짜 미쳤었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경제는 호황이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경제가 호황이 되고 변화가 이게 빨리 오면 그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벼락부자가 되겠지만 좀 전통적인 섹터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기회를 찾기 힘든 사람들은 사실 좀 이렇게 소외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좋아지지만 그 이제 부의 양극화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 믹스가 돼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크는데 그 안에서는 좀 갈등도 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는 참 그 영화나 이런 거의 주제로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시절인데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모던 타이즈는 36년에 개봉한 거지만 1920년대 그때 이제 대량 생산으로 되니까 모든 게 산업화되고 기계화되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인간성 뭐 이런 것들을 좀 풍자했고 거기서 또 이제 자본주의 계급과 이렇게 노동자들의 이제 부의 차별 이런 것들을 이제 풍자했던 작품인 거 잘 아실 거고 뭐 제가 뭐 영화 평론까지 뭐 할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게 워낙 유명한 짤이잖아요. 위대한 개츠비도 1920년대 이때 돈 버는 사람들이 그 20년대 때 그 금주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술을 못 마시게 술을 이제 만들지도 팔지도 못하게 했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 지하화가 되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그런 순진한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 사실 그 자료만 찾아봐도 금주령이 있기 전에 미국의 술집보다 금주령이 끝나고 나서 거의 10년 가까운 동안 금주령이 있었던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술집이 더 많더라. 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도 이렇게 이때를 보면 방향을 잘못 잡았다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때 그러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냥 몰래 술 뭐 밀수하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던 거고요. 벼락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지금까지 사실 미국 굉장히 미국의 출발은 굉장히 근면적이었지 않습니까? 어, 그 청교도의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농업 중심의 저축을 미덕으로 삼던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때를 거치고 나면서 경제가 빠르게 크니까 지금 무슨 저축이야 그냥 이제 그냥 쓰는 게 우리만 해도 예전에 왜 저축왕이라고 해가지고 연예인들 나와서 상도 주고 했잖아. 근데 요즘은 이제 돈만 있으면 내수에 진작한다고 더 좋게 봐주셔서 약간 프레임이 바뀌었잖아요.
그때 20년대도 그런 모습이 좀 보이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영화 스포일링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그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920년대면 미국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재즈의 이제 그 재즈 에이지라고도 하죠. 흔히 검색해 보면 이제 참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요때 좀 재즈가 좀 대단했던 게 어떤 거냐면 그때만 해도 사실 흑인과 백인의 차이는 굉장했는데 흑인이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는 홀에서 백인 남녀가 같이 춤을 추는 그런 좀 놀라운 모습인 거죠. 예전에는 그게 쉽지 않았는데 이제 음악이라는 거 안에서 같이 화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함과 동시에 이게 KKK단으로 설명되는 백인 우월주의의 가장 뭐 트럼프 때 잠깐 뭐 이런 게 다시 유행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사실도 지금도 약간 그렇죠. 아시안 그 증오 범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는 좋아지지만 거기서 노동자들은 그냥 하나의 인간이 하나의 부품화되고 있고요.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뭐 이게 흥청망청이 되고 면서도 또 거기서는 또 이 사람들의 이제 도덕적 타락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의 분노가 상대적 약자인 흑인이나 유색인종들에게 분노가 표출되면서 백인 우월주의가 다시 한번 뭐 다시 한번에 그때 뭐 사실 원래 그랬으니까 다시 우월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좀 지금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 호황이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좀 그 서로 이제 명과 암이 참 믹스되고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좀 극단적으로 변했던 시기가 1920년대였구나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되게 이게 그때 다큐멘터리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그 인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때 버스에 그 백인 자리가 있고 흑인 자리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무시하고 앉아가지고 자리를 비키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흑인이 뭐 백인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뭐 물을 뿌리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뭐 그런 게 있었고 뭐 25년쯤에 한번 이제 대행진을 한번 하죠. 그 인종차별을 반대하면서 그러니까 후반으로 가면서 초반에서는 이제 확 좋아지는데 좋아지는 게 이제 그 안에서 그 뭐 양극화 이런 게 심해지다 보니까 분열이 심해지면서 거기서 이게 그때 20년대는 특히 이민을 많이 받았다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 뭐 약간 트럼프 때 비슷한 생각이죠. 뭐 그런 것들에 이제 돼서 결국은 또 이런 움직임까지 나왔던 그런 모습이라서 지금하고도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닮았다.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이때 그 술 밀수업자 뭐 이런 거는 지금은 이제 뭐 금지로 가니까 지금 뭐 코인이나 뭐 그렇게 또 투자자들을 또 밀수업자로 비교하면 좀 죄송한데 아무튼 이런 그 유동성 환경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벼락부자가 됐고 이제 파이어가 되신 분들이 있고 점점 이제 힘들어지신 분들이 많은 다수 분들이 계시고 거기서 이제 분노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서 분풀이를 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뭐 그러면서도 새로운 문화들이 또 나오고 좀 거의 뭐 백년주 기술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일단 뭐 사회적인 얘기하면 뭐 또 끝도 없이 길어지니까요. 우리는 이제 투자자로서 좀 산업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좀 뭐가 이렇게 바뀌었길래 이게 약간의 그 부의 양극화 이런 건 있었지만 뭐 약간 아니죠. 그 양극화가 있었지만 이게 산업이 이렇게 확 뜰 수가 있었나? 일단 그 산업혁명이든 무슨 혁명이 붙을 때 크게 한 두 가지가 이제 바뀌어요. 일단은 물류의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처음에는 뭐 이제 증기기관 나와가지고 산업혁명, 2차 때는 내연기관이잖아요. 사실 증기기관이 굉장히 크니까 증기기관 차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기기관 선, 뭐 증기기관 열차 이런 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었으니까 동물이나 이런 걸로 말 타고 다니던 시절에서 증기기관이었으니까 이제 물류혁명이 일어났다. 에너지원이 말에서 석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혁명이 한번 일어났고 그 다음 혁명이 뭡니까? 내연기관이잖아요. 내연기관이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그럼 이제 개인용 자동차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열차 시간, 철도가 없어도 길만 있으면 내가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내연기관 엔진이 작지만 예전에 왜 전기기관차 이런 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요거 열심히 석유 퍼가지고 넣는 거. 근데 만약에 전기기관 차가 있다고 쳐도 그게 되겠습니까? 뭐 초기에는 있긴 있었죠. 그래서 차 한 대에 두 명은 타야 돼. 한 명은 운전하고 한 명은 넣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석유로 바뀌면서 내연기관이 되니까 이제 에너지원이 바뀐 거예요. 에너지원이 바뀌니까 엔진이 작아지고 엔진 그리고 이 석탄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물건은 태우면 작아지잖아요. 근데 우리 예전에 연탄 다 태우면 어떻게 돼요? 색깔만 변하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좀 태워도 그대로 있는 독특한 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큼 많이 싣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버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내연기관은 석유 액체잖아요. 훨씬 용이한 거죠. 훨씬 용이한 거고 그렇게 돼서 사실 1차 대전 때 그 전함도 그렇고 그때 당시 전함은 이제 다 뭐 초기에는 거의 범선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증기선으로 가다가 1차 대전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영국군 같은 경우는 전함의 40%가 이제 석유로 기름배로 바뀌죠. 기름배로 바뀌고 그렇게 되면 확실히 어떻게 되냐면 석탄을 안 실어도 되니까 그만큼 배가 작아져도 그 안에 공간 활용이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석탄보다 힘이 좋잖아요. 힘이 좋으니까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사실은 뭐 프랑스의 그 어떤 장군은 이제 그 석유 때문에 이겼다. 1차 대전을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사실 1차 대전이 참 비극적이었던 게 예전에는 전쟁을 해도 국가 간의 전쟁을 해도 예전에는 뭐 제국주의라는 게 없었으니까 식민지가 뭐 그냥 점령을 해서 우리의 땅이 커지는 건 있지 뭐 식민지를 뭐 어디까지 뭐 하고 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열강들이 식민지를 이제 만들어 가고 하다가 그 열강끼리 붙으니까 식민지들도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대전은 처음이 일어났던 거고 그리고 또 그래서 전 지구적인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뭐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리고 기술이 발달을 해서 그 기술이 인류를 좀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 기술이 사람 죽이는 데 쓰이게 된 거죠. 그 1차 대전 때 제일 많이 사람을 죽인 건 이제 그거죠. 뭐 철조망과 기관총이죠. 예전 같으면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뭐 할 텐데 돌격이 됩니까? 이게 철조망이 쳐졌으니까 그걸 좀 넘어가고 이러고 있으면 이제 기관총으로 갈기면 이제 대량 살상이 되는 거고. 뭐 사실 기관총도 사람을 덜 죽이려고 만들었는데 더 죽이게 된 거죠. 그 뭐 게틀링총 아실 겁니다. 뭐 남북 전쟁 때 일렬로 서가지고 착착 가가지고 쏘고 죽은 사람 죽고 또 가고 이러니까 그럴 바에 그냥 기계로 쏘면은 저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인도주의적 생각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총이 잘 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그 미국의 남북 전쟁 영화를 보면 그 일렬 종대로 서가지고 착착착착 가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군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이게 와리가리 하면서 뭐 은폐 하는데 그 시절에 은폐가 없어요. 그냥 줄 서가지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이제 죽으려고 각오를 했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는 총이 그냥 안 맞았죠. 총이 그냥 웬만하면 안 맞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칼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가야 겨우 좀 몇 명 맞는 수준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어봐야 나중에 칼부림이 일어나면 이제 뭉쳐 있어야 좋으니까 차라리 총은 그냥 가기 전에 코스프레로 하는 거고 가서 이제 검으로 싸우는 게 이제 나폴레옹 때까지 그랬었는데 그게 또 남북 전쟁까지 그대로 그때 배웠던 게 그대로 갔던 건데 그걸 보고 그럴 바에 그냥 기관총으로 하면 저 많은 사람들이 안 가고 몇 명만 보내면 되잖아 라고 했는데 그 기관총도 사실 초반에는 잘 안 나갔고 기관총이라고 하기에는 좀 느렸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잘 안 맞았죠. 그냥 쏘는 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돌리고 있으면 다다닥 쏘는 건데 근데 그게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제 사람을 잘 죽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철조망을 넘어오는 병사들을 이제 다 그냥 도륙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의미 없는 죽음이 너무 많이 계속된 거죠. 그 1차 세계대전의 아픔이고
그래서 나온 게 참호잖아요. 예, 자꾸 쏘니까 숨어 있어야지. 그래서 밖에 나가 있으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만 들어 있으면 쟤도 들어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땅 파놓고 안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락한 5성 호텔이 아니잖아요. 굶어 죽기도 하고 병으로 죽기도 하고 참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잔혹함이 이제 거의 이제 그때가 절정이 아닌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깨야 되잖아요. 근데 저 어떻게 뚫고 가야 되는데 여기 초조망은 쳐져 있고 그냥 뛰어가면 다 죽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탱크지 않습니까? 이제 탱크로 밀고 가자는 거죠. 초조망을 밟고 넘어가자는 거죠. 근데 그걸 또 거기다가 이제 증기기관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내연기관이 처음으로 나왔고 초반에 탱크는 굉장히 뭐 그 귀여운 수준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사진 보면 그래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돌파가 가능했고 지금 뭐 프랑스의 대표적인 시트로엔이나 르노 같은 애들이 다 그때 탱크만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이 돼서 물론 뭐 그때 얘기는 아니지만 그 참 그 해군이나 육군에서 에너지원을 바꾸면서 전쟁의 양상을 좀 많이 바뀌었고 결국에는 그 이겨내기 때문에 그 프랑스의 석유위원회 위원장이 그 석유는 이제 뭐 승리의 피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요한 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에너지원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석탄에서 석유로 바뀝니다. 석유로 바뀌면서 이제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의 원형이 그때 사실 출발한다고 보면 되죠. 생산은 이제 미국에서 모델 T처럼 대량 생산을 하고 그 에너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석유로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간편하게 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기관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기관이 없으니까 혼자서 운전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주행법의 혁명인 거지. 제가 나중에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약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혁명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차는 거의 이제 1920년대 이 모습이 거의 만들어졌으니까 딱 100년 정도 됐네요.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원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드렸고, 그러면 제 강의는 뭐 신기술 이런 것도 좋지만 통화 정책이나 뭐 연준의 태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연준은 뭐 했을까? 근본이 쟤였죠. 연준이 있었습니다. 1913년 이때 영준 액트로 해서 1914년 출발하잖아요. 연준이 있었는데 그때 연준은 사실 연준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재무부 안에 연준이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뭐 사실 그 재무부 밑에서 그냥 약간 독립을 못 하고 있던 그런 거였는데 이제 나중에 한 70년대 넘어가가지고 이제 지금의 건물로 이제 독립해서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뭐 재무반이 있었는데 그럼 그때 통화 정책은 어땠을까? 당시에 미국 재무부입니다. 여기가 전산실입니다. 컴퓨팅 디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는 잘 안 보이고 뭐 이게 사람들이 예전에는 뭘 하나 하려면 참 일자리가 그냥 넘쳤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당시에 1920년대 미국 재무부 모습입니다. 뭔가 자료들을 정리하고 계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제 정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신기하죠. 근데 어쨌든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그랬어요. 자동차를 한 대 만드는 게 10년 만에 14시간에서 10초로 줄었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안정이 되지. 물론 소득이 늘어가지고 수요가 늘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물가를 좀 견인을 하지만 그만큼 공급이 막 이렇게 수요가 느는 만큼 때려주니까 물가가 굉장히 안정이 돼요. 그리고 그 석유로 이제 에너지원이 많이 바뀌었는데 참 될 때는 뭘 해도 된다고 미국에서 대규모 유전들이 막 발견이 돼요.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막 늘어나는데 공급도 이렇게 늘어서 오히려 석유값이 내려갑니다. 그럼 석유값이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석유가 좋다는데 심지어 석탄보다 더 싸지고 있잖아요. 뭐 더 싸지지 않았지만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빠르게 보급되는 거죠. 그러면 또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타고 다니면서 좀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면 경제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물가가 잡히고 있으니까 연준은 당시 근본이제였지만 그때 근본이제 때 연준은 이제 뭘 하냐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근본이는 뭐 금 1온스에 달러 뭐 당시 20달러였거든요. 20달러 하면 그 중앙은행이 왜 필요해? 근데 이제 은행들 간에 이렇게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도 연준이 있었고 그때는 연준이 어떤 식으로 통화량을 했냐면 재할인율이라고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간단하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중앙은행이 은행들한테 이제 빌려줄 때 그냥 이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중앙은행한테 은행들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지금 연준한테 돈을 빌리면 5% 이자를 줘야 되는데 내가 이걸 땡겨서 대출을 하면 10%에도 했는데 연체율이 낮아. 그럼 5% 은행이 먹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금리로 하는데 그때는 재할인율. 그때는 금리라는 게 애매했잖아요. 근본이니까. 그래서 중앙은행하고 은행 간끼리의 그 재할인율이라는 그 금리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한 7% 정도 대출이 되고 있는데 연준이 긴축을 하겠다 생각하면 재할인율을 7%로 올리면 은행 입장에서 7%를 빌려서 7%를 빌려주면 위험만 더하는 거니까 안 할 거잖아요. 그럼 긴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 긴축이 되면 7에서 5를 낮추면 또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사실 우리도 예전에 이게 이제 초반에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중국도 사실 약간 이런 방법을 아직도 쓰고 있고 우리도 IMF 이전에 사실상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때 연준이 물가가 잡히고 안정이 되니까 2020년 초반에는 재할인율이 7%였다가 25년쯤 되면 거의 3%까지 떨어뜨려요.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리가 반절 낮다는 거죠. 굉장히 완화적이었다는 겁니다.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뭐 어쨌든 물가가 뭐 안정이 되니까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서 짱 먹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제 영국은 옛날 얘기야. 영국이 지금 뭐 독일하고 전쟁하느라 개판이었고 미국이 짱이고 미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4.1%잖아요. 그럼 리세션 때 빼고 하면 6, 7%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다가 이제 돈을 넣어야죠. 게다가 미국 가서 미국에서 대출 받아서 하면 영국보다 이자가 싸네. 그래서 다 짊어지고 그때 근본이니까 금 들고 가서 달러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냥 전 세계 해외 자금이 또 미국으로 모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주식과 부동산, 주식은 제가 초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거의 400 몇십 프로, 로그로 쳐도 한 245%, 뭐 이 정도 245%에서 좀 길게 잡으면 거의 4, 5배 오르는 건데, 그리고 부동산도 정신없이 오르죠. 왜 돈이 막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러면서 미국의 지금 주거 환경이 그때 많이 만들어져요. 차가 생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모습이 그때 쫙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1920년대의 호황을 유명한데도 잘 모르는 이유가 결말만 알아서 그래요. 결말은 대공황이잖아요. 1929년에 대공황 와가지고 이게 한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3,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결국엔 뉴딜을 하고 해서 겨우겨우 살아났다는 거 대공황은 잘 아시는데,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몰랐다 하더라도 대공황이 왔다는 거는 막말로 먹은 게 없는데 토할 게 없지 않습니까? 대공황이 올 정도로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굉장히 버블이 있어야 터지죠. 그죠? 버블이 왜 꼈냐? 그게 꼈던 이유가 1920년대에 이런 환경들, 대표적으로 일단 뭐 그때도 보복 소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도 끝났고 전쟁 끝났고 그리고 이제 전염병도 이제 잦아들었고 그래서 뭐 보복 소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뭐 자동차라는 새로운 혁신 아이템의 보급이 화끈하게 늘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를 가능케 했던 생산성 향상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고,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이 어떻게 와닿냐면 아까는 14시간 되는 게 10초에 한 대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격은 내려가고 임금은 높아지겠죠. 그럼 구매력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그 차 한 대를 살려면
노동자 평균 급여를 2년치를 모아야 한 대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25년 뭐 그때 한창 잘 나가는 중반 때는 3달 월급만 있으면 차를 한 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노동자의 임금은 높아지고 자동차의 가격이 낮춰졌다는 거예요. 이게 생산성의 향상인 거예요. 그렇게 됐던 거고, 세 번째, 또 에너지가 바뀌면서 이런 앞에 두 가지의 원인을 좀 더 가속화시켰고, 결정적으로 연준이 굉장히 완화된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또 크게 오르면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당연히 연끌이 따라 붙었겠죠. 그래서 GDP 성장보다 5배를 넘어가는 부채 증가 속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터진 거죠. 그렇게 됐던 건데, 실물 경제가 조금 더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대공황이 쾅 터진 건 아닌데, 그 전부터 하나 둘씩 또 원인이 쌓이기 시작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했던 건 1920년대가 굉장히 경제 호황을 했던 이유를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이유, 킬러 아이템 자동차의 보급량이 한 명이 두 세대는 못 끌잖아요. 이제 소위 말해서 살 사람은 다 산 겁니다. 포화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산업이 정점을 찍고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둔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오는 게 더 이상 효과가 없는, 이미 다 이제 석유를 쓰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실제 나중에 가면 물가가 좀 올라요. 이제는 사람들이 임금을 많이 받기 시작하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실제로 좀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물 경제가 먼저 더 쪼그라드니까, 이거를 그때만 해도 뭐 미국도 사실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걸 지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제 스무트 홀리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호무역 관세를 때린 겁니다. 수입품에다가 평균 49%, 뭐 특정 물품에 대한 400%, 한마디로 수입품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단순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공장에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차는 이제 똑같이 계속 만들어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살 사람은 다 샀어. 안 팔려요. 근데 뭐 미국만 차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봤더니 외제차를 사니까 국산차가 안 팔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외제차에다가 이제 왕창 관세를 때렸더니, 유럽은 바보입니까? 유럽도 똑같이 관세를 때리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외제차를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또 수출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얘도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살아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빠르게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좋았던 게 생산성 향상이 너무 과열돼서 이제는 공급 과잉으로 다가온 거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이 양질 일자리 찾기도 힘들고 일자리를 잃어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예전보다 더 안 팔리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또 회사에 들어가서 또 차를 뽑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있던 사람이 나와버리니까 있는 차를 중고로 팔았으면 팔았지 이게 안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런데 물가가 후행적으로 따라오르니까 연준이 긴축으로 갑자기 선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세이였나요?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발언하잖아요. 증시를 보고, 증시는 더 이상 내려올 수 없는 고원지대에 이르렀다. 앞으로는 주가 하락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한마디로 10년 동안 너무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그냥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미국이 짱이고 너무 이게 미국의 성장이 어마어마하니까 이런 나라가 어떻게 주가가 빠지겠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고, 게다가 1년 좋은 것도 아니고 10년을 가버리니까. 게다가 그때는 원래 잘 나가던 나라가 잘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국의 식민지에서 겨우 독립해가지고 나왔던 나라가 이제 유럽을 제끼고 정말 이제 제조업은 물론 산업은 물론 이제 문화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뭐 국뽕이 얼마나 차올랐겠어요. 그러면서도 지표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면 자본시장의 가격 쏠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은 뭐 레버리지 뭐 그때는 뭐 포트폴리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출 받아서 넣어놓으면 돈 버는 건데 다 그 지경이었을 거 아니에요. 현금 비율 거의 없고 다 풀 미수몰빵 상황이었을 텐데 연준이 태도를 긴축으로 확 돌려버리니까 그냥 이제 가스가 꽉 차 있는데 성냥불 켠 거죠. 그래서 폭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보면 어떻게 보면 버블의 생성,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회복, 그리고 확장, 과열, 버블, 그리고 붕괴에 이르는 이 일련의 과정의 교과서 같은 시대가 1920년대라고 보면 돼요. 정리드리면 오랜 호황에 따른 과잉 생산, 그리고 GDP 성장도 좋았지만 그보다 훨씬 빠른 부채 증가 속도, 그리고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를 먼저 파괴시키는 정책적 미스, 그리고 연준이 지금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너무 빠르게 긴축으로, 그러니까 완화하고 긴축을 이제 뒤바꿔서 잘못한 거. 역시 연준의 정책 실패가 겹쳐지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공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공황이 그냥 큰 공황이라서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의 경제 위기라고 하면 그냥 어떤 거냐, 그냥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이럴 때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물건이든 먹을 것든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건이 넘치는데 안 팔려서 기업들이 망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겪는 처음에 경제 위기가 공황이거든. 그게 되게 크게 다가와서 그때만 해도 공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공황이 딱 터지니까 100억까지 보고가 들어갑니다. 주가 시장이 막 무너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제 좀 진정이 되는 겁니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대공황의 시작인데, 이제 좀 빠지면, 과열 좀 정리되고, 뭐, 그냥 그게 굉장히 러프하게 바라봤다는 거고, 연준도 뭐, 그 직전에 금리를 올렸다가, 그 이상은 올리지 않았지만 낮추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다 박살나고 나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서야 겨우 바닥을 잡았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도 재정정책 쓰기 전, 뉴딜 나오기 전까지 거의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닥 탐색만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인류가 겪은 처음 공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리세션이 아니라 더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남아있고, 아직도 공부할 가치가 충분히 있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디플레이션이, 이때는 사실 디플레이션이 그래 어울리는 표현 시대는 아니었습니다만, 디플레이션이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 악마가 될 거라는 거를 이제 세상에 알리는 사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오늘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재밌는 게 제가 중간중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100년 주기인 것 같아요. 그냥 1920년대가 아니라 그냥 20년대, 그 2020년대라고 해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자, 아까 앨런 그리스펀이 1920년대의 호황을 세 가지로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자동차라는 혁신 상품의 높은 보급 증가, 그리고 생산성 향상, 그리고 서비스업 증대인데, 지금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원래 우리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뭐 몇 년 전부터 써왔고, 그래서 디지털화로 이루어지고 전환되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됐잖아요. 더 빨리 됐고, 지금이 어떤 게 킬러 아이템이 될지는 좀 1920년대는 100년 지나서 보니까 딱 답이 보이는데, 지금은 어떤 건지 뭐 확언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예를 들어 테슬라라고 봤을 때 자동차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가 에너지와 운전법이 처음으로 100년 만에 바뀌는 그 변곡점의 하나의 상징 같은 회사잖아요. 예전에 이제 증기로, 그러니까 마차나 증기로 가던가 해서 그냥 자가용으로 갔던 게 내연 기관으로 석유로 바뀌면서 가는, 물론 디젤도 있었죠. 그렇게 되고 운전도 혼자서 가능하게 되면서
마이카 시대를 열고 그 마이카가 1920년대 경제 호황을 이끄는데 큰 한몫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도 그게 꼭 테슬라가 다 할지 아니면 테슬라가 시작을 해서 뭐 애플이 스마트폰을 열어서 지금 뭐 안 하는 나라가 없듯이 난리가 났듯이 뭐 그렇게 될런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동차의 운전 방법 자율주행 그리고 에너지원 전기차 이게 100년 만에 바뀌는 좀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예전부터 전기차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거라는 그 시기를 좀 많이 앞당긴 건 테슬라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돌아다니면서 테슬라 본다고 신기하지 않죠. 되게 많이 다녀요. 되게 많이 다니고 물론 그 지인 중에 타고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아직은 충전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한 3년 정도는 좀 있어야 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한국이 졸라게 추워가지고 겨울마다 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리고 전기차가 재밌는 게 원래 우리는 그 기름차들은 고속도로로 달리면 오히려 연비 잘 나오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고속주행일수록 연비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전비죠, 연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 그래서 서울 부산 다니려고 하면 이게 생각보다 챌린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건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그래도 한번 내가 몰아봐야겠다는 환경까지 만든 거는 테슬라 역할이 굉장히 컸죠. 그런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생산성의 향상인데, 생산성의 향상이 쉽게 말하면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바꾸면 이제 파괴적 혁신이죠. 돈 담은 누님이 좋아하시는 이제 근데 파괴적 혁신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요? 원래 하던 건데 거기다가 기술을 넣어서 좀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파괴하면 기존의 걸 파괴하면서 혁신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좋게 말하면 생산성의 향상이지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서비스업인데 지금 뭐 사실 그때 영화 산업이 뜬 것처럼 제가 지금 뭘로 지금 영상을 송출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서 또 새로운 뭔가를 좀 만들어지고 있고 또 뭐 제가 에너지원의 변화에서 뭐 테슬라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기차가 친환경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차에서는 이 매연이 안 나오지. 근데 전기를 만드는데 그게 친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좀 고민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 차만 놓고 보면 친환경이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의미에서 전기차는 시골이 매연이 많아지고 도시가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전기차는 도시 많이 다니니까, 그죠? 근데 발전소는 저 사이드에 지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는 시골 가면 이제 공기가 좋았는데 전기차로 싹 바뀌면 뭐 특별한 신재생 에너지로 되지 않는 이상은 시골 가면 공기가 안 좋고 도시 가면 공기가 좋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전기차 보조금 주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보조금이 없으면 안 되는 산업이었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 산업이니까 약간 고민이 살짝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정부 우리가 세금 내는 것 중에 이제 소득세 이런 거 말고 간접세 중에 제일 많이 내는 게 아마 뭐 술, 담배 그리고 기름, 유류세 아니겠습니까? 절반이 뭐 1,500원이면 뭐 한 7, 800원이 이제 세금인 건 다 아실 거고. 그러면 기름차는 거의 그 연료비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전기차는 세금 안 내나? 진짜 레알 친환경이라서 저는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동용 충전 전기에는 이제 요금도 지금도 올라가고 있지만 세금도 더 때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좀 하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이제 전기 많이 먹는 거 사실이니까 이제 그런 거에 거래세를 매기던 탄소세를 매기던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자율주행도 약간 백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서울 시내 돌아다니는 차의 70%가 자율주행이다. 그러면 저는 자율주행차 안 탈 것 같아요. 왜? 전 운전이 좋거든요. 재밌어요.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면 내가 이제 소위 말하는 약간의 폭주를 하면 얘네들이 막 쫙 비켜줄 거 아니에요. 졸라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보통은 사람들이 싸움 날까봐 뭐 이렇게 하는데 쟤는 기계가 하고 있잖아요. 뭐 어때? 뭐 이렇게 좀 쑥 들어가면 이제 알아서 피해줄 거고
설마 자율주행이 뭐 그 이제 총알 택시 버전 뭐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방어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사고 지금도 테슬라 사고 나면 자율주행 켰냐 안 켰냐로 지금 허벌나게 싸우고 있는데 중국에서. 근데 그런 게 이슈가 안 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어 운전 해야 되고 차가 느리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뭐 3050 한다고 막 뉴스에서 뭐 하루에 몇 번씩 얘기하는데 자율주행은 그냥 카메라 없어도 50km로 가지 않을까? 그런 차를 사이로 그냥 나는 안자율주행으로 쇽쇽쇽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 2, 3, 4차선이 1, 2차선은 자율주행 아니면은 3, 4 근데 대중교통은 그 지금 이렇게 따로 전용 차선을 하게 하잖아요. 그거야 대중교통이니. 근데 자가용인데 자율주행이라는 이유로 따로 차도를 준다? 이건 헌법 소원해서 한번 걸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역차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백신도 70% 되고 집단 면역되면 난 안 맞아도 백신 맞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자율주행도 100%가 안 돼도 한 70% 되면 집단 자율주행 면역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냥 있는 차 타고 오히려 폭주족들한테 더 좋은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뭐 듭니다. 그건 이제 사회적 합의로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뭐 얘기가 나와야겠지만 테슬라 얘기 나와가지고 잠깐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에너지원이 이제 차 안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바뀐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거는 차 안의 이야기고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지금 뭐 우리도 탈원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처럼 신재생 에너지 하기 힘든 나라가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산업이 많은 나라거든요. 전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요즘에 대형 공장이 들어오면 전부 다 반도체 공장이거든요. 이번에 뭐 단독보드라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평택에 또 삼성전자가 또 한 50조 쏜다는 얘기가 있고 얼마 전에 또 용인에 뭐 구미로 간이 많이 하다가 하이닉스가 이제 또 거기다 공장을 짓기로 했죠. 근데 그 외의 공장은 국내에 거의 안 짓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좋아요. 일단 전기가 싸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전기도 중요하지만 물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대만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TSMC가 물 때문에 기절합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일단 비는 많이 와요. 근데 올 때 많이 오긴 하지만 한 번에 몰아서 와서 좀 지랄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뭐 댐도 많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물이 안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싸죠. 전기도 싸고.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은 그냥 한국에 하는 게 맞는데 다른 이제 대형 장치 산업 지금 뭐 다시 뭐 포스코나 아니면 현대자동차 뭐 이런 거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 제철소도 다 인덕션으로 하니까 다 전기고 차량 도장 이런 거 하면 다 열처리해야 되니까 다 전기거든요. 네, 그런 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전기를 많이 쓰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친환경을 할 그게 안 되죠. 일단은 그 태양열은 뭐 사막 같은 데다가 해야지. 엄한 산을 깎아서 태양열 전지를 올려놓는 건 좀 웃기지 않나. 그리고 심지어 비도 많이 와가지고 막 산사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풍력은 그 소리 들으면 이제 사람이 우울해. 생각해보세요. 웅 하는 소리 매일 들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살아요, 거기를. 그러면 이제 바다에다 지어야 되는데, 저기 북유럽 이런 나라들은 바다에서 별로 하는 게 없거든요. 우리처럼 뭐 바다에 다 해산물 진짜 많이 먹어서 뭐 굴 양식하고 김 양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빈 바다가 되게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강 꽂아 놓으면 그냥 알아서 바람 부는 건데 우리는 또 그렇게 놓으면 또 우리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물고기도 시끄러워서 물고기가 안 잡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민들 어떻게 해? 그리고 수산물 가격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지었는데 물고기들 시끄러워가지고 다 동해 밖으로 나가면 안 그래도 지금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붓겠다고 하는데 거기 거 잡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머리 아픈데 그래서 빌 게이츠도 그 얘기 합니다. 물론 친환경 에너지로 가야 된다. 근데 지금 당장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 수요를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 지금은 약간 과도기적으로 원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게 빌 게이츠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호기어리게 탈원전을 선언했다 지금 스텝이 좀 꼬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뭐 독일도 거의 지지쳤잖아요. 프랑스는 다시 열심히 짓자 뭐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고 그래서 이제 논의는 원전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가야지 지금은 친환경 한다고 했다가 뭐 전기적으로 오면 또 다들 싫어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근데 어쨌든 화두는
그래도 원전은 다행인 게 적어도 탄소 중립이잖아요. 뭘 때우는 건 아니니까. 때우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방사능만 컨트롤 잘하면 적어도 이산화탄소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뭐 신재생이지 뭐 단계 신재생 요즘 신재생이 다 탄소 중립이지 뭐, 그죠? 그래서 지금 딱 보면 1920년대 때 에너지원이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면서 많은 이제 산업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석유가 100년 동안 주도를 하다가 뭐 아직은 조금 좀 먼 이야기 같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전망치를 놓고 보면 전망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빠르게 대체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원전이 포함을 시켜버리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때랑 지금이랑 딱 100년 주기설 같다는 거죠. 에너지원이 바뀌는 것까지 해서. 그래서 100년 만에 우리가 주로 쓰는 에너지원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이동 방식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그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뭔가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화폐 형태도 디지털하네요. 우리가 지금 그 이런 종이 지폐를 쓴 지 굉장히, 물론 거기에는 화폐를 쓴 적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뭐 지금의 신용화폐는 1976년 이후가 정식이라고 봐야 되니까 뭐 그렇게 오래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실제 금이나 근본이 제도 실제 금을 쓴 게 아니라 금 보관증을 쓴 거잖아요. 어쨌든 종이화폐를 쓴 게 꽤 오래된 일인데 그게 바뀌네요. 하나 재밌는 얘기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에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이제 지역이 있어요. 거기 신양, 아실 분 라오닝성의 성주고 이제 동북삼성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라 가지고 거기 한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면 그 한인들이 다니는 그 아이들을 보내는 뭐 국제학교나 유치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지금 중국은 코로나가 사실상 끝나서 그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미세먼지 때문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동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듣기로 서양 지역만 해도 지금 그 황사가 많이 불 때 좀 끼는 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는 거의 없고, 해외 여행을 못 간다는 거 빼고는 아예 과거랑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우린 5명 이상 못 모여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열심히 다 문 닫아 했더니 이러더라고. 한국이 그렇게 됐냐고. 뭐 중국은 지금 뭐 그냥 사실상 끝났고 밖으로만 못 나간다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래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많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하냐면 이제 그 뭐 바자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벼룩시장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좀 안 쓰는 걸 갖고 와가지고 이제 사고 파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들 이제 한테 단톡방이 있겠죠. 거기다가 준비물 하려는데 애들이 사고 팔아야 되니까 현금을 준비하라는 건데, 그 말에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요즘 시대에 현금을 어디서 구해요? 라고 다들 그 얘기한다. 그래, 뭐 은행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딱 물어봤대요. 중국에 살고 있는데 중국에서 현금을 본 지가 얼마나 됐냐? 대부분 2년 넘었다고요. 현금을 본 적이 없다. 현금을. 거기는 다, 뭐 디지털 위안은 아직은 시험 단계지만 거기서는 다 이제 이체로 하니까, 사실 우리도 현금 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거기는 아예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CBDC 같은 것들이 뭐 알트코인 이런 걸 제껴놓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금융 시스템도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꽤 많은 게 바뀌어요. 자동차도 100년 만에 바뀌어. 화폐도 바뀌고요. 화폐 형태가 바뀌고, 그리고 에너지원도 바뀌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이 강하게 하드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런 변화를 스스로 리드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저런 식으로 작정하고 밀면 그 정도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투자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산업의 변화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코로나가 끝이 나면, 지금 올해는 사실 작년에는 방역이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디는 락다운되고 어디는 그래도 좀 산업이 좀 돌아가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방역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백신이 문제가 돼서 우리는 뭐 방역은 좋았지만 방역은 선진국인데 백신은 좀 방역 자신감 때문에 조금 누수됐던 면이 없잖아 있어서 지금 와서 이제 급한 물이 생긴 거고 그래서 지금 백신으로 인해서 정상화되는 게 미국이 저렇게 나가는데 미국을 얼마나 따라가느냐가 이제 올해 중요한 게 됐는데 어찌됐든 그 와중에 진통은 있을 거예요. 진통은 있을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낸다고 하면 그 이후에 시대는 저는 1920년대 수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수명은 더 늘어날 거예요. RNA 백신 기술이 코로나에만 쓸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어찌 보면 저는 코로나가 준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mRNA 백신이 이제 전 세계에 빠르게 사용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관으로 봤을 때는 연준과 미국 정부야말로 정말 많은 카드를 확보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를 토대로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금 바이든이 얼마 전에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막 이것이 인프라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작정을 한 겁니다. 그냥 재미로 했겠습니까? 다 그게 세계에 보여주는 쇼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시에 1920년대처럼 그때는 자동차가 중심이었고 지금도 사실 그때 포드 모델 T가 이제 주도를 했듯 지금 뭐 테슬라 모델 3가 주도를 할지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미국이 기술을 좀 많이 그 중에 이제 주요 기술 중은 우리가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연준이 그때처럼 굉장히 완화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도 굉장히 하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의 충격이 컸던 만큼 지금은 이제 회복의 진통이고 이 이후로는 참 재미있는 세상이 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1920년대가 대공황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때가 준 교훈을 우리가 잘 잊지 않고 쉽게 말해서 빠져나올 때를 잘 숙지를 하고 있다면 가장 좋은 거는 그런 정책 시술을 하지 않아서 리세션이 와도 이 사이클이 마감이 돼도 그런 극단적인 충격이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가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우리라도 먼저 조금 어느 정도는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1920년대 그 아름다웠던 10년이 대공황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교훈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컸던 게 소득 불균형이거든요. 지금 대공황 직전하고 지금이 거의 소득 불균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이후로는 소득 불균형이 확 줄어들어요. 아시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다 거지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때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평등해지려면 다 부셔버리면 돼. 다 거지가 되면 돼요. 근데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 또 조금 성장하는 분이 있고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부의 양극화가 좀 커지는데 이건 시장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걸 뭐 정부가 됐든 이런 것들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어제 새벽이었죠.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모든 대규모 재정 정책을 연준에 기대는 그러니까 뭐 채권 발행해가지고 연준 다 사줘서 그 돈으로 하는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크겠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기업과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부자들한테 세금을 좀 더 걷어서 그걸로 이제 인프라를 바꾸겠다. 1920년, 1940년에 만들어진 인프라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는 미국의 인프라를 지금 바꿀 때가 됐다. 미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텍사스 이런 데 보세요. 한번 돌풍 돌았다고 해서 뭐 전기 나가고 뭐 하는 게 개판 5분 전이거든요. 복구 속도도 엄청나게 느립니다. 그래서 인프라 필요한 건 심지어 공화당도 알고 있어요. 그냥 세금 많이 늘리는 게 싫을 뿐이지 인프라를 바꿔야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가게 될 것이고 아무튼 그래서 소득 불균형이 극단화되는 걸 좀 막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사회 분열이 뭐 미국은 대표적으로 지금은 그거죠. 당시에는 흑인들한테 많이 됐겠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를 핑계로 아시안 헤이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회 분열이 그 좋았던 시절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방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보호무역 때문에 실물 경제가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보호무역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무역 국가는 없다는 이건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쪽으로 트럼프니까 잠깐 이제 재선을 위해서 그 무기를 썼던 거지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는 너무나 이제 학계에서 결론이 다 나 있는 문제라서 그래서 또 우리는 투자자니까 시장을 봤을 때 과도한 낙관에 이루어지는 그 자산 가격 쏠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과도한 레버리지가 너무 심각하게 되면 이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상황에 연준과 행정부의 정책의 갑자기 급발진은 굉장히 충격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테이퍼링이 됐든 뭐가 됐든 뭐 금리 인상 2023년 뭐 제로 금리 보장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연준이 과거와 어떻게 다르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찌됐든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과도한 레버리지와 부채가 많을 때는 꽤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스터디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떠오른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했는데요. 1920년대도 그때 뭐 팬데믹 선행했다가 다 달아나서 참 좋은 시절이 있었어. 라는 아이디어로 이제 이러저런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옆으로 새는 이야기 많아져서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저희 동양인들은 약간 순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태극처럼. 저도 동양인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라는 뜻하지 않았던 그 충격으로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뭐 고통까지 아니라도 일상을 제한받고 있고 심지어는 생계까지 위험받는 사람들도 전 세계에 많은 상황인데 이걸 좀 넘어가면 또 불황 이후에는 호황이 있더라. 그리고 그 호황은 또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나 이럴 때는 또 그때 CBDC 이야기 하지 못했던 거 또 마무리할 생각이고 그리고 또 연준이 지금 막 룰을 바꿨다 이제 뭐 평균 물가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바꿨다고 하는데 그 바꾼 이후로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될지 그게 끝일지 그게 좀 더 연장이 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뭐 이런 것들 또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